1453년 조선의 궁궐안. 어느 겨울 아침의 풍경을 떠올려 보십시오. 공기 중에는 송진향과 향연, 그리고 무언가 다른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금속성의 비릿한 냄새. 하지만 궁궐 안 그 누구도 감히 입 밖에 내지 않는 정체 모를 냄새입니다. 대전 밖에서는 재래 준비가 한창입니다. 수십 명의 관리들이 재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몸을 정결히 하고 의복을 갈아입으며 숨결조차 가다듬었습니다. 예조 리처에서 복사해온 의례 규정에는 이 신성한 기간 동안 궁궐 내에서 금지해야 할 모든 목록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품각, 사냥, 도축, 그리고 상중인 가문과의 접촉, 그리고 그 공식 명칭들 사이에 행정적인 문구 하나가 파묻혀 있습니다. 바로 오예, 우카이, 즉 어렵고 깨끗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악취와 부정부징한 상태를 뜻하는 이 단어는 실로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 궁궐 내전의 어느 구석에서 한 궁녀가 하혈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사흘째입니다. 그녀는 멈출 수도 쉴 수도 사라질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봉사해야 합니다. 회랑을 지나 음식을 나르고 의복을 관리하며 재래 기물을 배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수행하는 동안 자신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 한 사람도 눈치채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을 위한 건강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물류, 그리고 침묵이라는 동력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기계 장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의 궁궐은 동아시아 역사상 가장 정교한 관료적 기관 중 하나였습니다. 곡물 가격, 절도 사건, 약자의 재고, 심지어 날씨까지 기록했습니다. 왕의 식단, 수면 시간, 도덕적 품행을 문서화했습니다. 조참의 늦은 관리들의 명단까지 일일이 기록에 남겼습니다. 그런데 월경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거의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애는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언급이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침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시스템이 설계된 대로 정확히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은 다시는 제도적 침묵을 이전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궁궐의 실체를 직시해 봅시다. 비단옷과 재래약, 화려한 단청을 걷어내면 그곳은 폐쇄된 노동 수용소와 같습니다. 수백 명의 여성이 대 6살 어린 나이에 뽑혀 들어와 궁궐 담장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그들은 특정 역할에 맞춰 훈련받고 엄격한 위계에 따라 배치됩니다. 혼인도 임신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청결하고 단정하며 의례적으로 결함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바로 이 마지막 요구사항에서 모든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조선의 통치는 성리학이라는 철학적 엔진으로 구동되었습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순수한 것, 지혜과 오염된 것, 질서와 무질서, 성스러운 것과 부정부징한 것 사이에 엄격한 선을 긋는 것이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에 이 구분이 필요했던 이유는 재래의 정당성이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치적 인프라였습니다. 제사를 잘못 지낸 왕은 종교적 실수를 범한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위를 지탱하는 천명천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월경혈은 이 경계선의 정확히 잘못된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세종제위기인 1445년 2월의 실록 기록을 보십시오. 예조에서 대궐내 재개 규정을 발표합니다. 고문으로 가득한 이 문서는 매우 관료적이고 치밀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궁궐 안에는 자극적인 음식, 술, 도축이 없어야 하며 상가 방문객도 금지됩니다. 그리고 더럽고 추하고 불결한 것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간 미신이 아닙니다. 조선에서 가장 강력한 기관의 담장 안에서 집행되는 정부의 체크리스트입니다. 함의는 분명합니다. 만약 불결한 상태가 행정적으로 감시 대상이라면 생리적 현상을 겪는 여성은 단순히 난처한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규정 위반 위험입니다. 권력자가 눈치채기 전에 반드시 관리되고 격리되거나 지워져야 할 오염 사건인 것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층위가 있습니다. 궁궐은 내의원을 통해 의료 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내의원은 평범한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전략적 약국이었습니다. 1445년 3월 2명의 내의원 노비가 주사와 침향첸 샹을 훔치다 적발되었을 때 왕의 반응은 단순히 처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왕은 이를 국가 안보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보급로가 끊기면 왕실 약국의 핵심 원료가 고갈될 것이라며 승정원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궁궐은 약자의 보급을 현대 정부가 전략 비축유를 다루듯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궁녀들의 하혈이나 북루 같은 질환이 궁궐의 일정을 방해하거나 가문의 대를 잇는 생산 일정에 위협이 될 때 그 치료는 이 귀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공급망을 통해 처리되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압박 아래 놓인 자원 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정으로 기이한 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그 문제를 관리하기 위한 거대한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사실입니다. 실록은 그 이름을 부르지 않지만 특정 시기에 내전에서 면포 소비량이 급증했다는 기록은 남겼습니다. 1453년 주요 재래 기간에 궁녀들이 무더기로 병가를 냈다는 이례적인 기록도 남겼습니다. 궁궐 안에서 여성들이 행한 음사나 비정상적인 의례에 대한 처벌 기록도 존재합니다. 문제를 명명하기 거부하는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그 문제를 위한 예산을 짜야 하고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공식 기록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기계를 계속 돌리기 위해 숨겨진 구조를 만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피로 쓰이고 먹모으로 읽히는 법입니다. 먹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피는 면포 위에, 돌바닥 위에, 그리고 국가가 인정할 수도 무시할 수도 없었던 생물학적 기능 때문에 처벌받아야 했던 여성들의 삶 위에 지워지지 않는 얼룩을 남겼습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이 월경을 직접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 단어 자체가 고전에서 말하는 비천하고 오염된 분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공식 기록에 그 단어를 적는 것 자체가 문서의 신성함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관들은 단어를 우회했습니다. 주변부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 증거들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1453년의 집단병가 사건을 보십시오. 세조 제위기, 큰 제사가 치러지는 동안 이례적으로 많은 수의 내명부 궁녀들이 동시에 직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록된 사유는 급체나 갑작스러운 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고려해 보십시오. 이 여성들은 공동 숙소에서 생활하며 같은 음식을 먹고 궁궐 업무라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공유했습니다. 오늘날의 생리학은 그들이 겪었을 현상을 동조화된 생체주기로 설명합니다. 수십 명의 여성이 같은 순간에 하혈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폐쇄된 공동생활이 나은 예측 가능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의례 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궁궐은 의례 인원을 채울 결함 없는 몸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공식 기록은 갑작스러운 병이라 적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면포 기록입니다. 에는 내전에서 쓰이는 면포의 양이 의복수선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급증하는 기록들이 보입니다. 왕실 재무 담당 기관인 내수사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사실상 대량의 생리용 천생산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장부 어디에도 그 용돈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계는 돌아갔고 장부는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의뢰용 버전이 아닌 운영용 버전의 진실입니다. 궁녀가 달거리를 시작하면 최우선 과제는 동선 관리였습니다. 그녀는 재래 공간, 특히 정결 규정이 엄격한 재계 구역으로부터 조용히 격리되었습니다. 이는 공포되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직 상궁들의 침묵 어린 조율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상궁들은 일정을 꿰고 있었고 위험을 감지했으며 규정 위반이 가져올 파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흡수 도구는 계짐이라 불렸습니다.
새우답이나 달걀이포라고도 했습니다. 면이나 비단을 여러 겹 접거나 꿰매어 만든 제사용 패드였습니다. 궁녀가 처음 입궐할 때 집에서 준비해 오기도 했고, 초경을 치를 때 실용적인 준비물의 일부로 흰 비단을 하사받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스스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세탁은 밤에 이루어졌습니다. 언제나 밤이었습니다. 천은 남성 관리나 왕의 눈에 띄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건조되었습니다. 얼룩을 제거하는 기술은 결코 원시적이지 않았습니다. 1809년 빙어각 이씨가 쓴 애는 피 묻은 천을 세탁하는 방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팥죽 김을 쏘인 뒤 뼈를 태운 자에로 문질러 닦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알칼리 화학입니다. 열기는 섬유를 열고 알칼리 성분의 재는 혈흔 속에 철분 섞인 단백질 결합을 분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가게 백과사전에 이런 기술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즉흥적인 대처가 아니라 공식 의학 서적에 접근할 수도 없었던 여성들이 필요에 의해 수세대에 걸쳐 전수하고 정교화한 평행 지식 체계였음을 의미합니다. 세탁할 때는 잿물로 표백을 하고 흡수력을 위해 두꺼운 광목을 쓰거나 신분이 높은 경우 고운 박사를 썼습니다. 도구는 평범한 놋대야와 우물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도구들도 국가가 처벌을 결심하는 순간 기이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실록의 한 취조 기록에는 궁녀들이 정결 작업을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공간을 청소하고 놋대야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주문을 외우며 높은 상을 사용합니다. 이 기록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 행위가 음사, 즉 사악한 의뢰의 증거로 취급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록이 우발적으로 보존한 실체는 궁궐 안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위생 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모습입니다. 도구는 같고 물도 같으며 노동도 같습니다. 오직 정치적 프레임만이 그것을 위생에서 주술로 바꾸어 놓았을 뿐입니다. 위생을 주술로 둔갑시키는 이 과정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핵심 기능입니다. 이 점은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비단과 의뢰라는 이름으로 이 현실을 미화하지 마십시오. 궁녀들이 살고 일하던 공간은 통풍이 잘 되는 안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장마철에는 습기가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아침까지 다 마르지 않은 젖은 면포에서는 그 어떤 쑥향으로도 가릴 수 없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쑥을 태웠습니다. 야사에는 수승화양의 원리를 이용해 쑥과 건강 말린 생강을 달인 물로 세척하여 냄새를 억제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이는 개인의 허영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왕이나 왕비 앞에서 피냄새를 풍기다, 적발되면 왕실의 기강을 어지럽힌 죄로 가혹한 매질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을 곱씹어 보십시오. 죄는 혀를 흘린 것이 아니라 들킨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궁궐의 정악들이 고요해지면 내전 깊숙한 곳에서는 젖은 천을 두드리는 다듬이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평범한 빨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기를 위해 뻣뻣해진 면포를 부드럽게 만들기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온종일 서 있고 무릎과 꿇고 의뢰 공간을 이동해야 했던 여성들에게 거친 면포의 마찰은 살을 파고드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시간을 확보하지 못했거나 의뢰 중에 휴식을 거부당한 어린 나인들에게는 누출이 곧 재앙이었습니다. 여러 겹의 치마를 적신 피를 지우기 위해 그들은 야밤의 차가운 시냇가에서 홀로 천을 빨았습니다. 들킬까봐 두려움에 떨며 얼음 같은 물에 손을 담갔습니다. 비공식 기록들은 이로 인한 만성 질환을 냉풍병이라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생식기 염증이라 부르는 것들입니다. 보이지 않게 설계된 시스템 속에서 생체 기능을 관리하느라 수년간 쌓인 영구적인 손상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계급인 무수리들은 다른 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들은 잿물에 중고 면포를 삶고 무거운 젖은 뭉치를 은밀한 세탁장으로 날랐습니다. 그들의 손은 갈라졌고 다른 의미의 피를 흘렸습니다. 시스템은 월경을 지우려 했듯 그 일을 수행하는 무수리들의 고통 또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순결 이데올로기는 특정 사물을 숨길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그 숨기는 비용을 감당할 특정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흐르며 이 시스템은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월경이 국가가 관리하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되자 궁궐은 여성의 노동과 지위를 관리하는 매우 유연한 도구를 손에 넣게 되었습니다. 특정 날에 누가 왕의 곁에 머물 수 있느냐는 더 이상 직위나 실력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체 주기, 즉 타이밍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체 주기는 계급과 달리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습니다. 보고되거나 의심받거나 주장될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레버 지렛대입니다. 그리고 레버는 당겨지기 마련입니다. 실록은 특정 고위 상궁들이 정결 규정을 어기고 생리 중에도 왕의 곁을 지켰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들의 전문적인 능력이 대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부여된 명백한 특권이었습니다. 금기는 소모품 같은 이들에게 적용되었고 예외는 기계가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허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궁중 에티켓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도적 권력이 노동자의 신체를 관리하는 근본적인 논리입니다. 규칙은 통제하기 위해 존재하고 예외는 유지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한편 여성들의 사적인 관리 시스템, 약초 세척법, 민간요법, 선배가 후배에게 주기를 조절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법을 가르치던 비공식 네트워크는 언제든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윰사를 금지한 국가는 정치적 목적이 있을 때마다 여성들의 자가 관리 행위를 무속적 저주로 재분류할 수 있었습니다. 김상궁의 사례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연산군 제위기, 그녀는 석류나무 아래에 피 묻은 천을 묻다 적발되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단순했습니다. 위생상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던 왕은 이를 후궁들을 저주하기 위한 방사방사로 규정했습니다. 그녀는 유배되었습니다. 그녀의 생물학적 실체가 누군가의 정치적 무기가 된 것입니다. 천은 변하지 않았고 의도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해석만이 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은 그것을 강요할 권력을 가진 남자에 의해 선택되었습니다. 이것이 영구적인 결과입니다. 국가가 여성의 신체를 제도적 정결을 위해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설정하는 순간 그 통제는 언제든 필요에 따라 무기화될 수 있습니다. 위생은 증거가 되고 증거는 죄목이 됩니다. 죄목은 유배나 죽음이 됩니다. 궁궐은 여성을 미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생물학적 특징을 관리 효율성의 문제로 취급하는 시스템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비용을 환산해 봅시다. 엽전이나 비단 뭉치가 아닌 여러분이 실제로 사용하는 통화로 말입니다. 조선 궁궐에는 상시 수백 명의 궁녀가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기에 따라 300명에서 600명 사이의 여성이 궁궐 안에서 봉사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주기를 겪었습니다. 면포가 필요했고 세탁 노동이 필요했으며 폐기 관리와 냄새 억제, 그리고 출혈이 통제 불능일 때의 의료적 개입이 필요했습니다. 이 중 그 어떤 것도 공식 예산 항목에 이름 붙여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비용은 일반 보급품, 면포 할당량, 약재 재고, 그리고 최하층 노동자들의 기록되지 않은 야간 노동 속으로 흡수되었습니다. 이를 현대의 조직 언어로 번역해 보십시오. 조선 궁궐이 운영한 것은 일종의 인정되지 않은 그림자 HER 시스템이었습니다. 유입 절차가 있었고 동선 프로토콜이 있었습니다. 역할이 명확히 정의된 계층적 노동사슬이 있었습니다. 의료적 에스컬레이션 경로도 있었습니다. 절도와 재고 고갈이라는 취약점을 가진 공급망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태형이나 형사 처벌을 포함한 집행 기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입 사원에게 공식 매뉴얼에 없는 기술을 가르치는 내부 지식 네트워크도 존재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는 현대 조직에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도구도 다릅니다. 비단은 스프레드시트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는 동일합니다.
어떤 거대 기관에서 특정 노동자 집단이 예측 가능하고 반복적인 생물학적 필요를 겪는데 기관이 그것을 인정하기 불편해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기관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기관은 문제 주변에 그림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 그림자 시스템은 노동자 자신의 무급 노동과 계급 최하층의 희생으로 굴러갑니다. 비용은 실제하지만 공식 예산안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기관이 공식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기에 노동자들은 자신들만의 평행지식 네트워크를 발달시킵니다. 그리고 기관은 노동자의 문제, 관리가 부적절한 순간에 노출될 때마다 그를 처벌하거나 징계할 선택권을 보유합니다. 이것은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운영의 논리입니다. 악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위계 질서, 정결 기준, 그리고 해결하기보다 지워버리는 것이 더 편리한 필요의 카테고리만 있으면 됩니다. 이 숫자를 보십시오. 내의원의 전략 약자의 목록에는 중국산 주사, 동남아시아 무역로를 통한 침향, 국내에서 재배된 지황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절도나 고갈 시 국가 안보 위기 언어를 촉발할 만큼 귀하게 다뤄졌습니다. 여성의 하혈이 의료적 개입 수준에 이르렀을 때 그 몸은 지켜지는 약국과 수입 경로를 통해 왕조의 외교 정책과 연결되었습니다. 현대의 등가물은 종이 위에서만 존재하는 기업의 웰니스 프로그램입니다. 수백 명이 근무하는 층에 단 하나뿐인 성중립 화장실입니다. 매뉴얼에는 생리휴가가 있지만 그것을 쓰는 것이 인사상 불이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성과 관리 시스템입니다. 공식 문서와 삶의 실체 사이의 간극은 구현의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된 대로 작동하는 시스템입니다. 제도적 정결 기준과 운영의 편의성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협력하여 언제나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부담은 거부할 힘이 가장 적은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궁궐은 월경에 자금을 대지 않았습니다. 궁궐은 그것을 조용히 흡수하는 기계에 자금을 댔습니다. 그와 유사한 기계를 돌리는 모든 현대 기관은 1445년 조선의 관리들이 했던 것과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폰트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사례는 순수 조직 이론이 줄 수 없는 교훈을 줍니다. 바로 지식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문제를 명명하기 거부할 때 그 문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지하로 숨어듭니다. 문제 속에 사는 사람들의 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지하 지식은 공식 지식보다 더 끈질기고 위험합니다. 규제할 수도, 표준화할 수도, 모니터링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선배 상공들은 후배들에게 주기 조절법과 증상 완화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내의원이 승인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공식 의학서에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속삭이는 지시 속에, 몸소 보여주는 시연 속에, 그리고 자신의 노동을 소유한 기관이 자신의 몸 상태에는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여성들 사이의 실천적 지혜 속에 살아남았습니다. 그 지식 중 일부는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공식 야사들이 암시하듯 통증 완화, 조제법 중 일부는 의도했든 아니든 장기적인 피임 효과를 가진 성분을 포함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의도적인 제도적 정책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히 구할 수 있는 약초들의 부수적 결과였는지는 실록이 영원히 대답하지 않을 질문입니다. 실록은 질문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실록이 부주의하게 남긴 기록은 바로 그 지식에 대한 처벌입니다. 음사에 대한 금지령, 여성들의 정결 관습이 범죄 증거가 된 신문 기록, 면포를 묻었다는 이유로 유배된 김상궁. 국가가 이 사례들에서 처벌한 것은 주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율성이었습니다. 제도적 통제 밖에서, 하지만 제도적 담장 안에서 작동하는 여성들의 독자적인 지식 체계의 존재 그 자체였습니다.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문제는 소유할 수도 없습니다. 소유할 수 없는 해결책이 눈에 띄게 드러날 때 권력은 그것을 파괴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비단 조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제도의 문제입니다. 어제보다 새롭고 조선보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마지막 환산입니다.
인정된 시스템 대신 그림자 시스템을 운영하는 진짜 비용은 면포나 주사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밤중 찬물 세탁으로 쌓인 만성질환으로 지불됩니다. 생리적 타이밍 때문에 일시적으로 불편한 존재가 된 여성들의 경력으로 지불됩니다. 숨겨져야만 했던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여성들이 유배되거나 기록할 권리 없이 죽어갔을 때 소실된 지혜로 지불됩니다. 궁궐은 의례를 완수했습니다. 의례적 정결을 유지했습니다. 공식 기록을 깨끗하게 보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을 기계를 돌렸던 여성들의 신체와 지식으로 치렀습니다. 청구서는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용은 언제나 실제했습니다. 저 장 열린 배심원단을 위한 맺은 말,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려 합니다. 조선 궁궐은 정은대 동아시아 역사에서 가장 정교하고 상세한 행정 기록을 남겼습니다. 실록만 해도 수백 건에 달합니다. 대화, 기상 패턴, 형사 증언, 의료 비상사태, 천문 관측, 심지어 왕의 식사 칼로리까지 기록했습니다. 꼼꼼했고 철저했습니다. 관료적 정밀함의 금자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은 궁궐을 지탱하던 인구의 절반인 여성들의 생물학적 실체를 거의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설계를 통해서 말입니다. 월경을 직접 언급하기 거부한 바로 그 기록이 우리에게 면포, 소비량의 급증을 보여줍니다. 주요 의료기관의 집단 병가를 보여줍니다. 위생관리와 똑 닮은 정결의식에 대한 처벌을 보여줍니다. 하혈 질환을 위한 비상약제 조달을 보여줍니다. 약자의 절도를 국가안보위기로 규정한 왕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부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부재는 연출된 것입니다. 그 아래에서 증거는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더 어려운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이것은 잔인함이었습니까? 아니면 효율성이었습니까? 도덕적 틀을 걷어내고 순수한 운영 논리로만 본다면 조선 궁궐은 수백 명의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반복적인 생체 리스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고도의 의례 중심 기관 안에서 성공적으로 관리해낸 셈입니다. 계층화된 노동 시스템, 그림자 공급망, 평행 지식 네트워크, 그리고 가시화된 문제를 범죄로 재분류하는 사법 장치를 통해서 말입니다. 시스템은 잔인했지만 동시에 지극히 기능적이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을 버텼습니다. 그 안에 여성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기계의 부품인지 환상을 갖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후배에게 수승화양법을 가르치던 선배 상궁들, 재계 중인 관리에게 들키기 전 동료를 회랑 밖으로 빼돌리던 나인들, 해가 뜨기 전 삶은 첫 뭉치를 들고 은밀한 건조장으로 향하던 이들, 그들은 공식 문서가 결코 담아내지 못한 자신들의 생존 조건을 누구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추상화된 논의를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계상이 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교과서 속 조선의 궁중 생활은 비단옷과 재래약, 성리학적 위계의 우아한 건축물로 그려집니다. 그 모습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매우 구체적이고 의도적인 방식으로 불완전할 뿐입니다. 완성된 버전의 역사는 새벽 3시에 잿물 끓는 냄새, 젖은 면포 냄새, 그리고 쑥 연기 냄새가 납니다. 들키지 않기 위해 숨죽여 돌바닥을 두드리는 다듬이 소리가 들립니다. 차가운 물에 튼 손과 쉴 틈 없는 살결에 닿는 거친 천의 마찰이 느껴집니다. 그것은 석류나무 아래에 천을 붓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며 자신의 위생 관리가 왕에 의해 저주로 규정되어 유배길에 오르는 뒷모습입니다. 역사는 실록에 적힌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는 실록을 쓰기 위해 실록이 지워버려야만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배심원인 여러분의 판결을 기다리는 질문을 남깁니다. 궁궐의 금기 시스템은 의례의 순수성을 위해 생물학적 실체를 지워야 한다고 믿거나 주장했던 남성들에 의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고위 여성들은 필요에 따라 그 지워짐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금기는 소모품에게 적용되었고 예외는 대체 불가능한 자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규칙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누구를 보호하는가에 대한 이 구분은 성리학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위계적 제도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조선 궁궐이 유독 잔인했는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그들이 만든 기계가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도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판결을 남겨주십시오. 만약 이 영상에서 역사 선생님이 가르쳐주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했다면 그 느낌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교과서가 역사의 전부라고 믿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십시오. 전체 스토리는 언제나 공식 버전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청구서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고 있습니다. 유일한 문제는 우리의 장부가 누가 그 값을 치렀는지 말해줄 만큼 정직한가 하는 점입니다.